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부민외과의 김민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갑상선과 두경부암에 대한 최신 지견에 대해서 어,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갑상선 암팀과 두경부암팀은 어떤 암 치료팀보다도 이렇게 협진이 매우 잘 돼서 여러 과의 소통도 잘 되고 있어서 향후에 아마 치료에 있어서 좀 더 선도적으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최근에 어,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방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강의는 수술과 관련되어 외과 권호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갑상선 내분비외과의 권오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은평성모병원의 갑상선 협진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갑상선 암과 관련된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팀 소개를 드릴 텐데요. 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왼쪽은 이제 진단, 병리과 선생님이 이제 사실은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경색성 암 같은 좀 진단이 어려운 질병들이 많은데 이런 데서 많은 해답을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히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저희가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수술 범위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동결절편 검사를 수술방 옆에서 바로 판독을 해주시면서 토탈 사이로이덱토미를 할지 로벡토미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게도 이것은 영상의학과에서도 초음파라든지 CT 등을 통해서 처음에 수술의 범위를 결정하고 무엇보다도 진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해기학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과죠. 패시티처럼 약간 어드밴스 케이스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동위원소 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해주는 특이한 아주 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잘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내분비 내과 같은 경우는 또 설명드릴 필요 없겠지만 다양한 양성 질환에서부터 갑상선 혹, 그다음에 갑상선 암까지 전반적으로 저희를 리드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경부 이비인후과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목이나 코를 보는 그런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두경부 암을 보시는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물론 갑상선 암 수술도 하시지만 저희들 내원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음성 검사라든지 그다음 수술 후 음성 자열 같은 경우를 이비인후과에서 책임지고 해주시고 계셔서 수술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속해 있는 갑상선 내분비외과고, 이제는 외과도 학회 차원에서는 이제 세부 전문의를 두어서 내분비 질환만 보는 외과 의사들이 저희 갑상선 협진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수술의 범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갑상선 절제를 어떻게 어떤 범위에 따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중앙경부 림프절 방리, 센트럴 컴파트먼트 넥 다이섹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측경부 같은 경우에도 뭐 SLND나 MRND처럼 레터럴 넥 다이섹션을 어떻게 하는지에서 이제 따라서 수술 범위가 갈라질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개원이 분 선생님들이나 밖에서 환자를 보내주실 때 PTC를 많이 진단해서 보내주시게 되는데, 여력이 있다면 이렇게 노드도 같이 판단해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진료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 방법은 크게는 우리가 오픈 수술이라고 하는 개경술,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로봇 또는 내시경 절제술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내시경 수술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로봇으로 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내시경 절제술은 결국 로봇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같습니다. 결국에는 흉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작된 것들이고요. 개경술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안테리어 어프로치, 미드라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인시전을 다양하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술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안테로 레터럴 어프로치라고 해서 백도어 어프로치 혹은 최소 친수 어프로치 수술이라고도 하죠. 옆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옆으로 들어가서 기존의 스트랩 머슬을 스플리팅하는 게 아니라 SCM과 스트랩 머슬을 나누어서 그 사이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시전은 뭐 3cm, 2.5cm 이렇게 작게 할 수 있고 CCND까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쪽 방향으로 어프로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탈 사이로이덱토미보다는 로벡토미나 파라사이로이덱토미가 더 좀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고, 파라사이로이덱토미 같은 경우는 1cm나 1.5cm 정도 인시전만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싫다 하면은 이제 로봇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병원에서 크게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오럴 어프로치라고 해서 이 만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장점은 바깥쪽으로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스 엑실라리 어프로치는 가슴 겨드랑이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이고, 이제 장점은 사이로이덱토미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레터럴 렉 다이섹션까지도 어프로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MRND나 SLND를 하게 되면은 안테리어 쪽으로 인시전이 한 뭐 적어도 10cm, 15cm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인시전이 겨드랑이에만 남게 되니까 흉터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공통점은 둘 다 아주 좁은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수술이 될 수 있겠지만 환자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영상의학과 김지영입니다. 지금 혹시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보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세로로 놓으면 화면이 잘려서 일부가 안 보일 수 있으니 그 가로 방향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1년에 K-타이라즈가 지난달 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따른 이제 FNA 적응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터미놀로지에서는 몇 가지가 바뀌거나 추가됐는데요. 이제 에코제네시티를 보실 때 예전에는 마키드 하이퍼에코익, 아이소에코익, 하이퍼에코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일드 하이퍼에코익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생겼고요. 예전에는 주변 사이로이드 티슈와 비교를 해서 에코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노말 사이로이드 파렌키마와 비교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말 사이로이드의 파렌키마 에코제네시티를 조금 개인적으로 다들 눈높이를 갖고 계셔야 이 노말 티슈와 안테리어 넥머슬의 에코 사이에 이제 이 에코제네시티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톨러덴 와이드라는 텀보다는 넌파라렐로 명명을 하였고 이게 이제 엑시얼로 볼 때와 롱지투디널로 볼 때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이 파라렐과 넌파라렐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엑시얼, 그러니까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보이는 걸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에코에 대해서 보시면 머슬보다 비슷하거나 낮으면 마크드리 하이퍼 에코익으로 보고 있고요. 이 머슬보다 높지만 노말 파렌카인보다는 높을 때는 마일드리 하이퍼 에코익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진은 예전에 스피큘레이티드 또는 마이크로 로뷸레이티드라고 텀하던 것을 일레귤라로 명령을 바꿨고요. 가장 큰 변화는 이 칼시피케이션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칼시피케이션을 예전에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림 칼시피케이션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 칼시피케이션에서 1mm 이하의 펑테이티드 하이퍼에코익 포사이가 솔리드 백그라운드에 있는 경우를 펑테이티드 에코제닉 포사이 예전에 말하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으로 명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mm보다 큰 경우는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그 밖에 이제 컵이 리니어한 경우에 림 칼시피케이션으로 나누고 이 마지막에 보면은 인트라시스틱 에코제닉 포사이 위드 코메테일 아티팩트라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전형적인 비나인 파인딩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 에코제닉 포사이가 꼭 코메테일 아티팩트 갖고 있으면서 이게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양상으로 보여야지 이 시스트의 월이나 septum 또는 솔리드 포션에 있는 경우는 인트라시스틱 에코제닉 포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 위쪽에 두 개가 카테고리 5가 되겠죠. 아래쪽에 두 개는 시스틱 포션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4입니다. 보시면 에코가 낮은 솔리드 노듈에 이렇게 1mm 이하의 에코제닉 포사이가 있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쉐도잉이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엔 코메테일 아티팩트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코메테일 아티팩트를 동반하면 콜로이드 마이크로 크리스탈이라 그래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언급을 잘 안 하셨는데요. 이제 바뀌어서 이 코메테일이 있던 없던
쉐도잉이 있던 없던 다 에코제닉 포사이, 솔리드 백그라운드의 에코제닉 포사이는 다 펑테이티드 에코제닉 포사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솔리드 포션에 포메테이를 동반한 펑테이티드 에코제닉 포사이고요. 이렇게 월에 있는 거는 인트라시스틱 에코제닉 포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비나인 파인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리드의 에코제닉, 이건 1mm가 넘어갈 것 같아서 마크로로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를 다 펑테이티드 에코제닉 포사이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실 때는 맨 처음에 솔리드의 하이퍼 에코익인가 아니면 시스틱 포션이 있나 아이소나 하이퍼 같이 에코가 높나 요거를 먼저 분류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말리그넌트 피처는 이 딱 세 가지입니다. 펑테이티드 에코제닉 포사이와 non-parallel orientation 그다음에 irregular margin 요 세 개가 있으면 5로 가는 거고요. 솔리드 하이퍼 에코익에서 이런 파인딩이 없으면 4로 가고 일단 시스틱 체인지가 있는데 말리그넌트 피처가 있으면 4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로 가고 요 카테고리인 경우에는 이제 비나인으로 가게 되는데 스폰지 폼이라고 하는 거는 솔리드 포션의 50% 이상이 스폰지 폼이어야 하고 이제 파셜리 시스틱 중에 이전에 말했던 인트라시스틱 에코제닉 포사이에 코메테일 아티팩트가 동반된 경우는 비나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퓨어 시스틱인 경우에도 비나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게 이 바이옵시 사이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 5도 1cm 이상인 경우에 바이옵시를 레코멘드 하고 있고 카테고리 4인 경우에는 1에서 1.5인데 이제 환자에 따라서 변화를 가질 수 있고요. 여기 말리그넌트 리스크를 보면은 카테고리 5가 60% 정도이고 카테고리 4가 40% 정도입니다. 이 카테고리 5가 주로는 PTC에 맞는 파인딩이라면 이 카테고리 4는 PTC를 제외한 폴리큘라나 림포마 등등의 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좀 커지긴 하였지만 이제 환자에 따라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결정을 해서 FNA를 시행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결절도 카테고리 4이고 림 칼시피케이션을 갖는 것도 4입니다. 그 개정안에서는 이거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는데요. 이 entirely calcified 노듈이 말리그넌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독립적으로 높다는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에 아직 카테고리 4로 분류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예외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앞에 카테고리 1cm 이상부터 시작해서 가지만 이거보다 작은 경우에 이제 푸어 프로그노스틱 리스크 팩터가 있는 경우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FNA를 하라고 돼 있고 이 항목에 속하는 거는 이제 노드 메타가 있다거나 주변 스트럭처에 인베이전이 있다거나 디스턴트 메타 또는 메듈라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이즈에 관계없이 FNA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카테고리 5인데 하이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5mm 이상이면 하라고 돼 있고요. 이 하이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트라키올 에소파지얼 그루브를 인볼브 할 것 같은, 그러니까 리커런트 라링지얼 러브의 인볼브가 조기에 올 것 같은 것이거나 아니면 트라키앙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5mm 이상에서 바이옵시를 하라고 레코멘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US 패턴하고 FNA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매니지 할 것인가에 나왔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 개월수가 늘어나 있고요. 또 하나는 코어니들 바이옵시가 가이드라인 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넌 다이그노스틱인 사이톨러지인데 카테고리 5다 그러면 6개월 안에 리피티드 FNA를 하셔도 되고 코어니들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이톨로지가 비나인 경우에는 보통은 1년 안에 FNA를 하라고 돼 있고 그런 카테고리 5가 아닌 4나 3인 경우에는 24개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US가 특히 이제 코어니들 바이옵시에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카테고리 5의 파인딩이면 6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년으로 돼 있고 뒤에 이 캔서로 진단된 경우에 액티브 서베일런스에 대해서는 뒤에 이정민 선생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 노듈이고 마크로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다 갖고 있죠. 이런 경우에 사이톨러지가 넌 다이그노스틱이면 리피티드 FNA 6개월 후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코어니들 바이옵시를 하셔도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코어니들 바이옵시를 시행을 했고 PTC로 진단이 된 경우입니다.
이 환자는 에코가 낮은 노듈이고요. 여기 펑테이티드 에코제닉 포사이가 있는 카테고리 5의 결절이고 사이토노진 AUS가 나왔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코어니드를 시행했고 PTC로 진단이 되었던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이포에코익 노듈이 있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과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사이토노지 비난이면 보통 1년 후에 FNA를 레커멘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환자는 코어니드 바이옵시를 시행했고 이렇게 비나인 사이토노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모마토스 칼시피케이션이 꼭 말리그넌트를 시사하는 소견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진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어니들 바이옵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림포마의 경우에는 사이토노지보다는 코어니들 바이옵시를 하는 것이 진단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언더라잉 사이로이다이티스가 있었던 환자고 이렇게 에코가 낮은 카테고리 4의 노듈이 있었고 사이토노지는 이런 식으로 림포이드 셀들이 나왔는데 FNA 코어니들 바이옵시를 시행했고 말토마로 진단을 받았고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이렇게 이건 레벨 6의 노드인데요. 레벨 6나 라테랄 컴파트먼트의 림프 노드 유무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이제 정비가 되면서 노듈 바이옵시 레코멘드의 사이즈는 커졌지만 환자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는 선생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이드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정민이고요. 앞에 김주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갑상선 암의 경우 어떻게 지켜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에비던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도 갑상선 유병률이 꽤 높은 편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2017년 통계청에 의하면 3위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순위가 점점 밀리고 있는 양상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갑상선 유병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트렌드를 논문으로 낸 것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보시면 APC라고 해서 Annual Percent Change를 평가를 한 논문이었습니다. 남성, 여성 공이 2012년 이후 유병률이 11.8%에서 12.1%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강조됐던 유병률이 높았던 갑상선 암의 포션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도 같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다. 그리고 굉장히 진전이 늦고 다른 데로 전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미리 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찍 진단을 해서 수술을 한 경우에 QOL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을 하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이슈가 일어났던 게 한 2012년, 2013년 이후부터 굳이 오버 다이어그노시스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고요. 실제로 이 이후부터 남녀 공이 사이로이드 캔서의 인시던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앞에서 김재현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이드라인인데 영상의학과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도 점점 기준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5cm에서 1cm 사이에 있는 하이 서스피셔스 노듈을 그냥 두고 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디베이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우선 관심이 있는 거는 하이 서스피셔스 노듈의 몰폴로지고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논피럴러한 경우가 의심 노듈로 이제 보이는 소견이고요. 이제는 이레귤러 마진으로 통일이 되었지만 이렇게 스피큘레이티드 되어 있거나 마이크로 루블레이티드 마진이 있는 경우에는 바이옵시 인디케이션이 되는 노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와 함께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조금 바뀌는 컨센서스가 마련이 되었었는데요. 앞에서는 교수님께서 1CM으로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푸어 프로그레스 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위험도가 높은 암에 대해서는 여전히 0.5CM에서도 바이옵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심되는 피처는 앞에서 보셨던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논패러럴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경우, 이레귤러 마진이 있는 경우에 조직 검사의 대상이 되고요. 이외에 엑스트라 사이로드 익스텐션이 있거나 아니면 보통은 사이로드 캔서가 로컬 메타스타시스를 하는 경우가 림프노드이기 때문에 서비컬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있거나 아니면 디스턴스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사이즈와 관련 없이 바이옵시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0.5cm에서 1cm 미만의 결주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Papillary Third Microcarcinoma라고 해서 PTMC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고, WHO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미세 갑상선 유두암은 1cm 이하의 최대 직경을 가지는 갑상선 유두암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1cm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저위험인 경우에만 저기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할 수가 있고, 저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 침범이 없거나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필레사이드 카시노마 같이 공격적인 예후를 보이지 않는 세포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에 ATA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이후에 따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2009년의 가이드라인에서 말리그넌시 사이톨로지가 나오면 수술적 치료를 무조건 권고하던 가이드라인이 일반적으로 권고된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조금 떨어졌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PTMC가 있는 경우에는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할 수 있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티브 서베일런스가 아예 치료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굳이 바꾸자면 적극적 감시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는 대신에 질환이 진행하지 않도록 적당한 인터벌을 가지고 아주 클로즈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만큼 파일드 캔서가 프로그노시스가 좋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진행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로 감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근거가 되는 연구 결과가 이미 1993년에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표적인 연구 결과라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93년부터 2004년까지 환자를 인로를 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WHO 클래시피케이션처럼 미세 갑상선 유두암에 대해서 인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340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액티브 서빌런스를 진행을 하였고, 평균적으로 70개월 동안 관찰을 하였던 군과 PTMC로 진단을 받고 바로 로베토미를 시행했던 환자 군을 비교를 하였던 연구였습니다. 앞에서도 김지영 교수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트라케아에 근접해 있거나 라링지얼 러브를 인베이전 할 경우, 그리고 아주 하이그레이드의 말리그넌스를 의심하는 경우에는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하지 않고 수술적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들을 장기 팔로우업 했을 때, 5년 팔로우업 했을 때 노듈이 커지는 경우는 6.4%에서 관찰이 되었고, 이 노즐이 커졌다는 건 3mm 정도의 크기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10년까지는 15.9% 정도의 환자에서 노즐 사이즈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즐 사이즈가 커지는 리스크에 대한 코릴레이션 팩터를 분석을 하였는데, 저희가 보통 45세 전후로 갑상선암의 리스크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45세 전후에 물론 45세 미만에서 아주 빠르게 그로스를 하는 것을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이니셜의 사이즈가 7mm 미만인 경우와 7mm 이상인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도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에 대해서도 같이 비교를 하였는데 5년에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경우는 1.4%였고 10년 이후에도 3.4%에 준하는 수준으로 작은 갑상선암에서는 사이즈가 커지거나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매우 적은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에비던스로 들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제 튜머 일라지먼트가 있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에이지와 코릴레이션하는 시그니피컨트한 결과를 보이진 않지만 나이가 어린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환자들에서도 이런 이유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옵저베이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또 다른 연구인데요. 앞에서 본 연구에서는 45세 전후에 물론 45세 전에서 사이즈가 커지긴 했지만 아주 유의한 수준으로 커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던 반면에 또 다른 일본 같은 그룹에서의 연구를 보면
60세 이전의 환자들보다는 60세 이후에서 조금 더 천천히 자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밑에서 보이는 연구 결과도 연령별로 비교를 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60세 미만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크기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액티브 서빌런스의 인디케이션을 잘 정해야 한다는 에비던스를 보고했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저희가 0.6cm부터 1cm 미만의 PTMC의 경우에 로 리스크인 환자들에서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액티브 서베일런스는 말 그대로 그냥 환자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타이로이드 소노를 해서 일정 정도 크기의 변화가 있는지를 반드시 관찰을 해줘야 하고 환자를 액티브 서베일런스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뭐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있다든지 튜머 엔라지먼트가 있다든지 너브를 인베이전 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반드시 권고를 해야 합니다. 앞서 연구는 60세로 정하긴 하였지만 연령이 가장 중요한 팩터인 건 사실이고 40세 이하의 환자에서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반드시 권고하진 않지만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진행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고 같이 쇼텀 팔로우업을 해야 합니다. 그 수술적 영상 검사에서 계속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브 침범이 있는 경우나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환자들을 보내주실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